네, 안녕하십니까. 올 7월 1일 날 설명회 때 저도 잠깐 이제 설명드린 바 있어서 오늘이 이제 초면은 아니고 그때 오셨던 분은 두 번째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7월 1일 날 설명했던 것을 뭐 중복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역세권 그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사업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비교하면서 왜 바뀌었는지 또 바뀌면서 어떤 사업 그 수익성이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역세권과 활성화 사업에 대한 수지 분석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뒤쪽에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 재개발을 할 경우 어떤 그런 사업성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 마스크를 썼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건데 저희는 이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역세권 그 사업이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요. 최근에도 뭐 또 보도하는데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역을 중심으로 조금 사업 종류마다 뭐 250m냐, 뭐 350m냐, 뭐 500m 이렇게 이제 그 사업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가까운 부분을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이제 그 투기 세력들이 접근을 해서 여기 와서 또 이제 막 쪼개기 하고 그랬다 보니까는 좀 규제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요즘에 제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렇게 있는데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교통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시설 등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드는 게 목적인 사업입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로 기부 체납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역세권 반경 250m 이 범위 안에 당연히 전 지역이 좀 다 들어가고 있고요. 250m 안에 2분의 1 이상만 들어가도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할 때 이제 기대 효과인데요. 당연히 뭐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단지 쪽으로다가 그 역과 이렇게 뭐 연결 통로 같은 걸 만든다면은 우산 비 오는 날 우산 안 받치고도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게 있죠. 죄송하지만 크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뒤에 분들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세권 저희가 장기전세주택 사업 할 때보다 사업 면적이 조금 커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일부를 저희가 이제 뒷편에서 나오는데 1브록, 2브록으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쪽 2브록이 미친 하단인데 이쪽에 제초됐던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정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브록이 16,019.9 평방미터고요. 2브록이 14,791 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브록, 2브록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운영 기준을 보면은 그 면적이 이제 1,5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다 합쳤을 때 2만 제곱미터보다 예전에 좀 넘었지만 지금 이제 역세권 활성화를 하면은 그거의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요 부분이 예전에 제적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포함을 해서 좀 정형화되어 있죠. 일단 단지 모양은 더 훨씬 이뻐졌습니다. 예. 그리고 1브록 같은 경우가 63필지에 국공유지 도로가 한 필지 있어서 총 64필지고요. 2브록은 54필지, 사유지 54필지, 국공유지 한 필지가 있고 55필지가 되겠습니다. 동수는 현재 이제 동수로다가 해서 63개동, 54개동 해서 117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후도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걸 물은 건데, 우선 그 도시 및 광역, 지역 중심 범용 내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항순정은 350m인데 저희는 한 개 노선인 거죠. 그래서 250m 이내에 돼서 당연히 뭐 전 지역에 250m 이내이기 때문에 적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구역 2분의 1 이상이 걸치는 경우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해요.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적합이고요.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연접. 그런데 저희는 그 도로 구천면로가 폭 14m고 상암로 76길이 폭 11m, 상암로 63길이 7에서 8.2m라고 다 그 이상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도 적합이고, 요 면적이 그 1,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0제곱미터 이하인데 면적을 보면은 블록마다 다 만이 좀 넘어요. 이거보다 좀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서울시 같은데, 구청이나 서울시 같은데 이쪽으로 하셔갖고 가능한 걸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후 건물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이렇게 지금 보면은 1브록이 88.9%, 2브록이 74.1% 이렇게 나와서 적합입니다. 모든 것 다 적합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 주택하고 이제 비교인데요. 활성화 사업과 이게 지난번에 추진하던 것이 장기전세는 여기 보면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이하인데 이건 지금 1,500에서 10,000 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로 묶어서 했던 건데 실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 일부 그런 그 구역이 요게 좀 넘어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기전세 주택 사업으로다가 하지 못하고 이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칭이 장기전세 주택 사업보다도 이 역세권 활성화가 명칭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전세니까 여기가 마치 무슨 전세 놓는 그런 지역처럼 보려고 명칭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으로 한다는 거고, 앞서도 그 드렸던 그런 동의 조건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실은 관심이 가장 많을 부분인데요. 이 장기전세 주택 사업에서 역세권 활성화를 하면서 사업성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뒤편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 상세한 또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여기서 결과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화면을 앞에다 놨습니다. 대지 면적은 아까 그 제적했던 면적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는 지난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합해서 29,810.9평방미터고 예전에는 26,998이었었어요. 좀 더 늘어났죠. 기부 체납 면적은 대신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실사용 면적은 훨씬 더 많아졌죠. 저기 5,000 뭐 한 500, 한 600제곱미터, 5,000 한 600제곱미터 가까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 연면적이, 이건 이제 좀 지상지하 다 합한 건데 연면적도 늘어났고, 블록별로다가 용적률은
예전에는 장기전세주택은 499점, 그러니까 500%까지 질 수 있었기 때문에 499.76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은 400%까지, 그래서 398.91, 2브록이 398.31 이렇게 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밑에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규모는 지난번에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 이번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되어 있고요. 임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임대가 지금 221인데 1, 2부로 합해서죠. 예전에는 269세대였어요. 면적으로 해도 아마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면적도 요거는 이제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할 수 있는 분양 그 세대수인데요. 세대수도 580, 먼저는 586이었는데 지금은 635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는 줄고 분양 평수는 분양 면적이 세대수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한 세대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면 용적률 부분에서 예스럽게 이제 한 세대가 이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죠. 종전 감정 평가는 당연히 먼저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고요. 종후 자산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서를 불러서 정식 평가할 수 없지만은 이쪽 지역의 그 시세 같은 거를 보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한 것이 지난번보다 좀 더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도 당연히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공사비도 지난번보다 조금 늘어났고요. 공사비 외에 기타 사업비도 지난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도 조금 더 늘어나고 이제 비례율은 종전 자산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은 권리가액으로다가 그야말로 이제 그 권리가액으로다 전환되는 건데 비례율도 먼저 지난번에 138%대였습니다. 138.77이었는데 1블록은 138.04, 2블록은 137.01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성은 거의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성을 좀 더 좋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역세권 활성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게 있고 정비 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하는 게 사업 계획안을 이게 도시 계획 업체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데 사업 계획안을 제출을 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 서울시에 있는 그 시장 자문단에서 하는데 그 대상지 선정이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사업이 된다,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상지 선정하는데 참 중요한 요인이 동의율이죠. 여러분들 그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선정을 한 번에 그냥 통과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동의율도 별로 사업 계획도 신청치 않고 동의율도 뭐 이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은 간신히 턱걸이에서 제출하고 그러면은 이 선정하기가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번에 통과되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해줘갖고 이 동의서를 많이 내주시면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정되고 나면은 정비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그래서 이제 구에서 시로다가 입안을 하게 되고 서울시 도시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 고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보통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는데 동의율이 75%가 넘어가면은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고 추진위원회는 보통 조합을 설립하기 추진위원회거든요.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절약하고 기간도 절약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율이 75%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합 설립하고 나서는 건축 심의도 받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후에
시공사 뽑았었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하면은 시공사를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뽑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금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십시일반 얼마씩의 돈을 그냥 걷어서 추진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 문제가 해결돼서 이 숨통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정비 사업 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생각고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제 그 수익성 검토를 하는 건데 먼저 그 배치도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1브록, 2브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외고 쪽입니다. 한영 외고 쪽이고요. 건물은 1브록에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서고 2브록도 하나, 둘, 셋, 네 개 같이 들어서고 요 이쪽에 동측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상가 같은 게 같이 이렇게 들어서고 일부 동인들도 이렇게 이제 그 공공시설 같은 거든가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재 그 사업 계획입니다. 요게 저 한영외고 남쪽에서 보러온 그 남동측 그 뷰입니다. 조감도 있습니다. 이쪽 동쪽에가 좀 더 높은 건물이 배치되고 저 학교 쪽에 대명초등학교 쪽에가 좀 더 낮은 건물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그 남측 방향에서 봤을 때의 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율 같은 걸 산출을 하기 위해서 1브록, 2브록 따로따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갖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지 면적은 층교도 아까 지하 3층에서 39층이면서 463세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 그리고 건폐율은 35.65. 건폐율은 그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건폐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 한 300%가 안 되는데 이 건폐율이 뭐 한 20% 안쪽으로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면적은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하고 총 연면적이 있고요. 용적률 398.9개. 460세인데 지금 현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1브록에서 96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브록에서는 대지 면적이 1브록이 조금 작기 때문에 어떤 뭐 건축 규모는 층수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35층까지 하는 거고요. 세대 수는 아까 1브록에 463세대인데 여기는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393세대고요. 동수는 같습니다.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총 연면적이었고 용적률도 거의 비슷하게 398.31이고 총 건립 세대가 393세대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분 여기는 2브록은 89명 현재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늘어날 수는 있는 건데 나중 문제고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지 분석하면서 이제 종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그 자산을 산정하는 건데 총 합계 금액이 1,506억입니다. 실거래가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추정 가격을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도로가 한 별지 있고 그 다음에 2브록은 1,214억 같은 방식으로다가 추정한 가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종호자산, 이거는 이제 신축하는 그 자산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1브록에 의무임대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는데요. 의무임대가 49세대, 공공임대가 71세대. 그 다음에 조합원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조합원 수가 96명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라든가 주택근생 이런 분들이 1+1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다세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세대가 분리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13대를 충분하게 세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세대를 잡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만큼 조합원님들 안 가져가면
일반 분양 세대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수입은 더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213세대고 일반은 130세대. 그렇게 해서 총 463세대인데 근린생활시설이 또 한 1,818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임대 공급임대를 현재 6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재는 요거보다 조금 좀 덜 줘요. 네, 그런데 600만 잡아놓고 대신에 지금까지 그 임대 아파트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만 줬었는데 요 의무임대는 건축비 플러스 토지비를 플러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같은 가격으로 잡아놨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실은 여기 뭐 서울이면서 또 이제 강북이기 때문에 건축비보다는 토지 비용이 훨씬 크죠. 그래서 요 수입이 현재 64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제가 보기에 한 100몇십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비용은 늘어날 텐데 그렇게 있고 조합원 할 때는 3,200만 원 평당 분양가격을 일반은 4천만 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번에 장기전제 그 주택사업과 같은 그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의무임대하고 공공임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의무임대하고 네. 공공임대가 어떻게 있어요? 의무임대는 얼마나 해줘야 되는 거고 공공임대는 그거는 상무님께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할까? 아니 그래. 지금 좀 하면서 좀 넘어가죠. 대화를 지금 하면서 의무임대 같은 경우는요, 도정법에서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되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어지는 이제 세대수의 15%를 해야 되고요. 공공임대는 이제 늘어나는 용적률, 저희가 2종에서 3종에서 준주고 가기 때문에 뭐 200%, 250%에서 400%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의 30% 정도를 의무임대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용적률에 이제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놓는 거고, 의무임대는 도정법상에 정해진 이제 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서는 공공임대밖에 없죠. 예. 재건축인데 재개발이기 때문에 의무임대, 공공임대도 두 가지로 나누는 걸로. 그래서 상가를 분양하는 것까지 해서 총 1브록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그 수입을 4,495억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2브록은 의무임대가 41세대, 공공임대가 60세대.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이것도 세대수가 1브록이 좀 적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토지비는 의무임대는 토지비가 이제 추가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조합원도 될 수 있는 분은 89명이고 현재는 최대한 그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세대는 212세대다 이렇게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일반은 80세대 해서 총 393세대, 상가는 1,470평 이렇게 해서 이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된 것이 합계 금액이 3,705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1, 2브록을 합해서 한 건데 앞에 설명드린 것 똑같이 이건 일반 분양 가격은 4천만 원, 조합원 가격은 3,200만 원.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가격이 80% 적용한 겁니다. 사업비는 공사비를 이것도 지난번 그 7월달에 설명드릴 때 같은 방식으로 평당 770만 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브록은 1,919억, 2브록은 1,624억. 그다음에 공사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비가 1브록이 496억, 2브록이 416억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요거는 그 신축 아파트를 가격을 이제 산정하기 위한 것을 주변에 현재 그 아파트들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레미안 솔베뉴라든가 고도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도 아라테온, 고도 자이 아파트, 고도 롯데캐슬 드르체 이런 데를 좀 참고를 했고요. 그 지역에 하위 평균가가 있고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가 있는데 일반 평균가에 평균을 내서 그것이
4,100만 원, 현재 4,100만 원대인데 저희는 이걸 좀 4천만 원으로 지난번과 같이 4천만 원으로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브록의 이제 그 비례율이 어떻게 설명됐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 총수입에서 그 총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종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거를 이 사실시계 취소해서 나온 것이 138.04%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장기 전세 보다 용적률이 100% 떨어졌지만은 그 기부 체납하는 것 이런 주택 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브록은 같은 그런 금액을 적용해서 137.01% 이렇게 나왔습니다. 2브록이 면적이 좀 작은데 세대 수는 지금 1브록에서 2브록이 조금 좀 많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례율을 적용을 해서 대표적인 그런 평형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예시를 한 겁니다. 단독주택 221.49 평방미터인 분이 시세를 적용한 A의 추정가가 22억 6,100만 원으로 본 거고요. 비례율 138.1브록에 해당되는 거죠. 138.04를 곱하면은 권리가액이 31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1억의 권리가액을 가지고 59 타입, 59A 타입을 갈 경우 요거 하나만 받으면 22억을 돌려 적용 환급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37평형인데 이거를 한 채만 받으면은 19억을 돌려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 5구 하나 그 아파트 그러니까 37평형과 27평형을 두 채를 받게 되면은 두 채 받고 10억 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분석한 걸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중에서 36.36 평방미터인 그 세대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현재 그 종전가액은 4억 8,257만 2천 원인데 이 비례를 곱하면은 권리가액이 6억 6,6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59평형 하나를 받으면 평으로 받아봐서 지금 59 타입이면 27평형인데 그 평으로 하면 11평이거든요. 근데 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환전 늘어났는데도 1억 9,500 내면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7평형은 5억 4,300을 내면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는 1+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생 및 주택인 세대가 있습니다. 228.10 평방미터고요. 종전가액을 28억 2,5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비례를 곱해서 권리가액이 38억 9,900 이렇게 나왔고 59 타입을 하나를 받으면 30억을 돌려받는 거고 84 타입 하나를 받으면 26억 9천을 돌려받는 거고 1+1 84하고 59를 두 채를 하게 되면 그거 받고도 18억 2,800 정도를 돌려받는 거, 환급받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환급받는 것을 다 그냥 이 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 환급 받을 수밖에 없나? 나 여기다 다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도 주택도 세놓고 있고 또 상가도 세놓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영업손실 보상 제외 남은 권리가액으로 상가 분양 가능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 보면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의 분양 건축물이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도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 공급 가능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남으면 환급을 받지 않고 그 남은 금액이 상가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이상이 되면 그 상가의 최소 분양 단위라는 게 작은 게 예를 들어 갖고 뭐 5억이다. 그럼 5억 이상 되면은 상가를 또 그 남은 금액 가지고 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권리가액, 내 권리가액을 전부 다 또 다시 여기다 재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결국 이제 그거거든요. 뭐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여기 뭐 5순위까지 쭉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종전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 주택, 상가는 상가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원칙인데 거기서 남는 경우 맨 밑에 보면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주택 분양 건축물이 실제 분양되는 규모 투자리 이상인 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지금 현재 다른 뭐 지방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이제 서울 쪽에 강남권 쪽에 이렇게 갖고 주요 사업 현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배 7구역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를 용역을 하고 있고요. 반포 3구역에서 상가 관리적 계획설 및 사업 관리를 하고 반포 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 MD 기획 및 사업 관리. 이로 두 개 현장은 지금 현재 한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한강면전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 MD 기획 및 사업 관리. 서쪽 무지개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여기는 이미 완료했는데 아직 해산은 안 했는데 이게 저기 서쪽 그랑자이라고 합니다. 서쪽 그랑자에서 행정용역으로 했고요. 미치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관리 PCM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남정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이것과 같은 그 사업이죠. 여기서는 이거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